수십여 명의 경찰관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집행에 함께하는 이 강제 철거에 대해선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2대의 스카이차와 지게차, 포크레인 그리고 크레인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강제 집행이 코로나 시기에도 대구에서 버젓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은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도 빼앗기고 집회 신고마저 반려당했다는 것, 저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 철거의 완전한 금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의 각 도시에서는 강제 퇴거를 무기한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체납이나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의한 어떠한 강제 퇴거 조치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주택 문제와 강제 퇴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한국에서도 이 조치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저희는 강제 퇴거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4월 5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머물러 주기를 강력히 부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는 자가격리니 사회적 거리두기니 외출 자제니 하는 정부의 지침대로 행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적정 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역 주변의 거리 홈리스를 만나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19 시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거리 홈리스에 대한 혐오, 퇴거 조치가 아무렇지 않게 이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역사 내부인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의자를 폐쇄하였습니다. 아마도 서울역에 의자에 노숙인들이 앉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앉지 못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앉지도 못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면 개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를 설치하거나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의자를 치우고 못 앉게 하는 게 예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살고 있는 공간에서 퇴거를 당하고 있는 홈리스들도 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뒤쪽에 양동 쪽방이라고 쪽방 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쪽방은 거리 홈리스 단계를 지나서 진입할 수 있는 처음 주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서울시가 좋아하는 말로 자활자립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거리 홈리스들이 개발 이익을 위해서 예비 퇴거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에서 쪽방 주민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약 510개 쪽방이 있고 472명이 주민이 살고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2020년 3월 현재는 431개의 쪽방이 남아있고 37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짧은 시기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퇴거를 당하고 다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은 비슷한 쪽방이나 비슷한 고시원일 뿐, 그리고 그것 또한 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 홈리스들에게는 노숙인 의료급여 1종이라는 의료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은 이제 정해진 병원에만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정해진 병원 9개 중에 절반인 곳이 이제 코로나19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완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적인 지원 또한 열악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함께 구호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에 대한 강제 퇴거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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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들의 건강과 주거를 즉시 보장하라! 네, 코로나 사태가 잘 잦아들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대응이 잘 되고 있다라는 세계의 이간이 세목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저희는 이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장애인과 같은 다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제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코로나19의 대응 과정 안에서 거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첫 사망자는 정신장애인분 폐쇄병동 시설에서의 사망이 첫 사건이었습니다. 폐쇄병동이라는 구조가 병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금의 형태로 수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다라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서 이미 수용의 과정 안에 배제와 사회로부터의 거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남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폐쇄병동의 정신장애인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 정신장애인이 있는 폐쇄병동을 모두 점검하고 이곳에 대한 대대적인 이 의료지원 체계, 또 코로나19로부터의 예방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1인 자가격리 또는 의심이 될 경우에 분리조치해야 하지만 분리조치할 수 있는 공간은 폐쇄병동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시 한번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아무리 아픔으로서 해도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아주 방관적인 의료지원 체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지원 체계 안에서 장애인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메르스 감염 때 이미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감염병 자체보다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국가에 경고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원 체계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 폐쇄병동 안에서의 불합리한 조건들과 제대로 되지 않는 의료지원 체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 장애인을 배제만 시킬 뿐 제대로 된 의료지원 체계로 세세하게 그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지 않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 시스템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에도 저희는 이 이후의 감염병을 대비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끝까지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요청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후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잘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배제와 거부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이 온전하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장애계는 다른 많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후에도 싸우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금융시장에는 100조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파산하는 것을 막는 데는 왜 100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100조를 투자했는데 그 기업들이 사람을 해고하고 나면 우리의 공적 자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질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 요구안은 아주 긴급하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만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 퇴거를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집이 없는 이들, 집이 안전하지 않은 이들, 시설에 갇힌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1차적으로 주거를 완전히 보장해야 됩니다. 지난 3월 14일 날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2천억의 긴급 지원 지금 확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6월달이 되면 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해명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것 자체를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됩니다.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전 국민을 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봤자 이 예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긴급 지원을 신청하러 갔었던 한 계약 종료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긴급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자 3개월 계약이 만료된 것이면 원래 예정되었었던 계약 종료인데 긴급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받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움직이는 실태입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이 긴급지원을 받겠다고 찾아갔더니 3개월 계약한 거면 계약 종료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완전히 철폐되고 긴급지원을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상황, 위기에 빠진 사람들 한 달 뒤, 두 달 뒤 어떤 죽음의 소식으로 들려올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해고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각지대 우선 해소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동의한다 맨날 말만 했는데 이번 총선 때는 아예 정책 자료집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아직도 폐지 안 됐습니다. 사각지대 해소하지 않고 일어나는 공적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기존 사각지대 얼른 해소하는 노력 동반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임대료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 신규로 출시된 중형 고급 세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전 예약이 가장 많은 차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1조가 넘는 매출을 어저께 올렸다고 합니다. 경제위기 정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금융소득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위기는 먼 얘기입니다. IMF가 그랬듯이 코로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10년 동안 490만 채의 집이 지어졌지만 250만 채가 다주택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산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들, 우리 사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쌓아올린 노동소득을 잠식해온 사람들, 독식해온 사람들, 저희는 이 사람들이 이번 위기에 고통분담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소득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임대소득 내려놓고 지금 이 위기에 함께 이 위기의 고통분담을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는 촉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정부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반값임대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에서 반값임대료를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고작 1000명에 불과한 상가세입자 이들에 대해서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즉각 촉구하는 바입니다.